405번째 독서요약입니다. 책 정보. 제목, 시루의 대체불가 토지투자법. 2천만 원으로 8억 원 버는 마법의 포트폴리오 7가지. 저자, 시루. 출판일, 2022년 3월 25일. 저자 소개, 시루 양한성. 공대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일가를 이루려니 앞날이 캄캄했다. 우연히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고 쉬는 날과 밤잠을 줄여가며 투자에 매진했다. 자투리 시간을 쪼개서 토지 현장 답사를 가고 출퇴근 시간에도 책을 놓지 않았다. 인터넷으로 바둑을 두는 것도 퇴근 후 TV로 야구를 보는 일도 그만뒀다. 그래서인지 유명한 야구선수 이름도 잘 모른다. 처음에는 급여 외에 1년에 1천만 원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했고 이후에는 연봉보다 많은 투자 수익을 목표로 했다. 십수년간 밀도 있는 삶을 살아서인지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적 풍요를 이루었다. 지금은 블로그 시루 캠퍼스를 운영하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 책은 치열하게 살았던 지난날의 흔적이자 축적물이다. 흔적이 축적되자 노하우가 되었다. 이 책에 그 노하우와 방법에 관한 나의 생각을 모두 담고자 했다. 경제적 풍요로움을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토지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2021년 11월 KB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21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총자산은 부동산 자산 78.2%, 금융자산 17.1%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이 중 금융자산이 10억 원을 넘는 부자들의 총자산을 보면 부동산 자산 58.2%, 금융자산 36.3%이다. 두 그룹 모두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자산에 비해 더 높다. 보고서에서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부자라고 지칭한다. 부동산은 부자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가계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자산 증식의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부동산 투자가 자산 관리의 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셈이다. 토지도 부동산이라는 큰 범주에 속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려면 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토지의 가치는 꾸준히 상승한다. 2022년 1월 초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지가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가는 2010년 11월 이후 13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연 단위로 계산하면 2008년 이후부터 13년 연속으로 상승하는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지가 변동률을 1987년부터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98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지가가 하락한 해는 1992에서 1994년, 1998년, 2008년으로 단 5년에 불과하다. 하락폭 역시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10% 이상의 하락을 보였을 뿐 그 외에 4번은 1%를 전후한 하락만 있었다.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의 하락률은 0.31%에 불과했고 이듬해인 2009년에는 0.96% 상승했다. 이 수치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지가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처럼 외부의 충격만 없다면 꾸준히 상승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두 번째, 거래가 가능한 토지가 계속 줄어든다. 우리나라의 토지 면적은 10만 413km이로 그 면적이 유한하다. 간척사업이나 공유수면 및 공유수면에 토사, 토석 등을 인위적으로 투입하거나 호수나 바닷가에 둑을 쌓고 그 안에 물을 빼내어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등의 개발 사업으로 국토의 면적이 조금씩은 늘어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아파트 공급처럼 대규모의 토지 공급이 불가능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와 철도 및 고속도로 개설,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우리나라 토지 중에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계획한 대규모 택지지구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이렇게 5곳이 지정되었다. 총 면적은 3,274만 암이다. 이외에도 광명 시흥,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진안에 2,309만 암의 토지가 사라질 예정이다. 이처럼 기존의 농지였던 곳이 신도시로 바뀌면 수십조 원에 이르는 토지 보상금이 지주들에게 지급된다.
지주들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보기 위해 인근의 토지를 다시 구입할 것이고 그 결과 거래가 가능한 토지는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이 광역시와 인근의 토지들이다. 3기 신도시와 이외의 택지지구의 토지 보상을 마치고 입주하기까지는 약 7에서 10년이 남았다.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꾸준하고도 의미 있는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세 번째, 토지는 관리가 편하다.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다. 건물, 기계나 설비 등 대부분의 자산은 시간이 경과하면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 감가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가치가 소모되거나 마모되어서 그렇다. 신축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두더라도 페인트 칠이 떨어지거나 내부 인테리어는 낡고 변한다. 이것이 바로 감가다. 그런데 토지는 어떠한가?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다. 따라서 관리하기도 편하다.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는 대지라면 그냥 두어도 된다. 대지에 건물이나 기계 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감가의 여지가 없고 관리하기도 편하다. 나대지에는 세입자가 없기 때문에 전세 만기 시점에 세입자와 연장 여부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토지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 호재로 작용할 뿐이다. 땅값, 얼마나 오를까? 땅값은 우리의 생각보다 많이 오른다. 한국은행이 2015년에 발표한 자료 논문 우리나라 토지자산 장기 시계열 추정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개발이 본격화하던 1964년과 2013년을 비교했을 때 땅값은 3,000배나 올랐다. 우리나라의 아미당 평균 지가가 1964년에 19원 60전에서 2013년에는 58,325원으로 무려 2,976배나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땅값을 더한 명목 토지자산가액은 1조 9,300억 원에서 5,848조 원으로 3,030배 증가했다. 생필품 등의 가격 상승 폭과 비교해도 토지 가격이 더 많이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쌀은 50년 전보다 50배, 휘발유는 77.5배, 명목 국내 총생산은 1,933배 올랐다. 국부의 89%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여전히 현금보다는 부동산 보유가 부의 중 유한 척도가 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발표 내용은 평균으로 환산한 값이다. 평균이 3,000배라는 이야기다. 그러니 더 많이 오른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 토지 투자에 관한 역사를 살펴볼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지역이 있다. 바로 말죽거리다. 말죽거리는 지금의 서울 양재동 인근이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인근의 양재파출소가 그 중심이었다. 과거에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려면 한남동 나루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야 했다. 지금처럼 한강 다리가 없었다. 말죽거리는 긴 여행의 첫 관문이었다. 반대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곳이 한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휴식하는 곳이었다. 과거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지리적 특성 때문에 말죽거리에는 조선 초부터 공무로 여행하는 이들에게 마필과 숙식을 제공하는 주막도 적지 않았다. 멀리서 여행자들이 타고 온 말에게는 죽을 끓여서 먹일 수 있었고 자신도 저녁을 먹고 나면 이곳에서 묵었다. 이런 이유로 이 일대를 말죽거리라고 불렀다. 아파트갑, 오차 파동을 쓴 최명철 저자는 말죽거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말죽거리가 토지 투자의 중심으로 떠오른 시기는 1960년대 후반이었다. 1968년에 경부고속도로가 착공되었다. 이 무렵 경부고속도로 착공과 함께 영동지구 개발이 추진되면서 점차 활기를 띠었다. 지금의 역삼동, 논현동, 서초동 등이 당시 영등포의 동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 영동지구다. 그때 당시 한강 이남에서 유일하게 개발되던 지역은 일제강점기 때 개발된 영등포였다. 그래서 영등포가 번화가였고 중심이었다. 당시 영동지구 개발은 지금의 택지 개발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지금의 분당 면적과 비슷한 규모로 개발되었다. 이 무렵 한강의 세 번째 다리인 한남대교가 놓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말죽거리 일대의 땅값은 급격하게 올랐다.
말죽거리 땅값은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시로 편입된 1963년 이전에는 평당 300에서 500원 정도였다. 그러다가 서울시에 편입된 해였던 1963년에는 평당 1,000원대로 2에서 3배가량 올랐다. 1968년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착공되면서 평당 1만 원대까지 올랐고 이후 1969년 말에는 제4만 강교 개통과 제2서울건설계획 발표로 평당 3만 5만 원에 이르렀다. 토지 가격이 7년 만에 무려 100배 가까이나 올랐다. 이후에도 토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랐다. 1970년대 후반에는 지하철 2호선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잠실 일대의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주택지의 경우에는 평당 10만 원을 넘어섰다. 비슷한 시기에 명동의 토지 가격은 평당 600만 원이었는데 몇 년 후 1000만 원이 되었다. 강남 지역의 택지 가격은 평당 30만 원을 호가했다. 앞서 살펴본 사례는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토지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 데이터가 있는 1986년 이후의 토지 가격과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보자. 1986년 이후의 토지 및 아파트 가격의 추이를 살펴보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토지와 아파트의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했고 이때 벌어진 격차가 현재까지도 이어지면서 일정하게 우상향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 아파트 가격은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에 토지는 항상 물가 상승률보다 많이 올랐다는 점이다. 이를 보더라도 토지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 물가 상승률보다는 더 오르니 말이다. 토지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미국의 많이 먹기 대회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회가 바로 핫도그 많이 먹기 대회다. 이 대회는 1972년에 시작되어 매해 열리고 있다. 핫도그 많이 먹기 대회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건 고바야시 다케루 때문이었다. 그는 2001년부터 5년 연속 우승을 했다. 그가 우승을 하기 전만 해도 핫도그 25개까지가 최고 기록이었다. 그런데 그가 2001년에 10분 만에 핫도그 50개를 먹으면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어떻게 2배나 차이 나게 많이 먹을 수 있었을까? 그는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했다. 보통의 참가자들은 어떻게 하면 핫도그를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를 고민했다. 하지만 고바야시 다케루는 어떻게 하면 핫도그를 쉽게 먹을 수 있을까? 를 고민했다. 쉽게 먹는 방법에 집중하자 여러 방법들이 떠올랐다. 그는 빵과 소시지를 분리해서 먹어보았다. 대회에서 먹는 핫도그는 방 안에 소시지가 들어있다. 보통의 참가자들은 이 빵과 소시지를 같이 먹었다. 그런데 고바야시 다케루는 빵과 소시지를 분리해서 먹었다. 그리고 소시지를 반으로 잘라서 먹었다. 이뿐만 아니라 빵을 물에 적셔 먹었다. 마지막으로 많은 양의 핫도그를 위에 넣으려면 공간을 꽉 채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핫도그를 먹으면서 위아래로 뛰었다. 그 결과 핫도그를 50개나 먹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토지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한다. 그러다 보니 토지 투자가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제 생각을 바꿔보자. 어떻게 하면 토지 투자를 쉽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다. 그러면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토지를 생각하는 관점을 살짝 바꿔보자. 토지 투자를 쉽게 하려면 다음에 나올 2가지를 준비하자. 첫 번째,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자. 토지 투자는 생각보다 할 일이 많다. 마음에 드는 토지 물건을 찾기 위해 검색을 해야 한다. 물건이 괜찮으면 답사도 가고 위성지도나 서류상으로는 알 수 없는 하자 여부도 꼼꼼히 체크한다. 집에 돌아와서는 입찰가를 고민한다. 시세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권리 분석은 문제없는지 등을 또다시 검토한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입찰을 했는데 떨어지면 아쉽다. 이 과정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낙찰 기회가 찾아온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낙찰을 받고 나서도 할 일이 많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야 한다.
투자를 한다는 이유로 아이와 자주 놀아주지 못할 때도 많다. 그때는 이러면서까지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돈을 버는 목적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함인데 아이의 외로움이나 배우자의 불만을 담보로 부동산 공부를 한다면 그건 투자의 본질을 벗어난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러므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현재도 즐기고 가족의 동의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자. 부자의 운을 쓴 사이토 히토리는 운의 힘은 세다. 실력보다 더 세다. 왜냐하면 실력은 인간의 힘이지만 운은 하늘의 힘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그 역시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힘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2018년에 임대 등록한 서울의 아파트가 있다.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가 그렇듯이 이 아파트 역시 입주할 때의 전세가는 낮았다. 이를 반영해서 초기 전세를 낮게 주고 임대 등록을 했다. 2년이 지난 뒤 정상적으로 올려야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5% 인상 등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나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나는 운이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말 운 좋은 일이 생겼다. 2019년 초에 세입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만기를 1년 이상 남겨두고 이사를 가야겠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좀 달랐다. 일단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전세금을 꽤 인상할 수 있다. 그 사이 전세 시세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보통 전세가 2년 주기로 돌아가는 점을 고려하면 그 2년 주기를 피해서 전세를 낼 수 있다. 그러면 전세 물량은 부족할 테고 나는 원하는 금액의 전세를 비교적 쉽게 맞출 수 있다. 그렇게 부동산의 전세를 다시 내놓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금 중 일부가 들어왔다. 전세금도 6,700만 원이나 더 올랐다. 모든 일이 나에게 좋은 쪽으로 풀렸다.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한 다음부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인천의 한 세입자는 본인이 먼저 전세금을 더 올려주겠다고 했다. 게다가 오래 살겠다고도 했다. 임대 등록한 아파트임을 감안하면 내 입장에서는 오래 살아주는 세입자가 무척이나 고맙다. 최근에 낙찰받은 토지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토지 2필지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그중 한 필지는 공익사업에 포함되어 수용이 예정되어 있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선을 설치하는데 이 구간이 지중화 구간으로 편입이 되었다. 지중화 구간은 송전선을 땅속으로 묻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는 모두 수용을 한다. 일반적인 송전선이 지상으로 설치되고 송전선 아래 토지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후 지료를 지급받는 것과는 비교된다. 토지가 지중화 구간으로 수용되면 지주는 사업 주체의 토지를 팔고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다. 그런데 경매 사건의 채권자가 수용이 예정되어 있는 필지에 대해 정부명령 신청을 했다. 잘못하면 수용된 필지의 보상금을 채권자가 전부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이 사실을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 알았다. 그도 그럴 것이 경매 기록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다. 난처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난 운이 좋으니까 잘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채권자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다. 채권자와 통화했을 때 상대가 워낙 강경한 입장이라서 편지가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법을 제시했다. 며칠 뒤 채권자는 전부명령 신청을 취소했다.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후문으로는 내가 보낸 서류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했고 그중 몇 명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결국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그 시작은 바로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다. 두 번째, 생각의 크기를 키우자. 생각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의 크기다. 그러면 생각에 적합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은 결과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몸담은 조직의 규모만큼 생각하는 데 갇혀 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머무르고 만다. 생각이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생각의 크기를 키우고 그에 맞는 환경을 만들면
생각보다 빨리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생각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은 말에 힘을 믿는 태도다. 그러려면 목표를 늘 머릿속에 새기고 반복하면 된다. 생각의 비밀을 쓴 김승호 저자는 내 생각을 끊임없이 자극할 만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무엇이든지 얻게 된다는 것이 내 경험의 소산이다. 라고 했다. 리듬 체조는 5가지의 수구줄, 후프, 공, 곤봉, 리본에 따라 종목이 나뉜다. 그중 리본 경기는 5에서 6m의 리본을 가지고 하는 경기다. 손잡이를 쥐고 리본을 짧고 강하게 흔들면 그 폭은 점점 커져 맨 끝은 상당히 큰 폭으로 움직인다. 생각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도 리본 경기와 비슷하다. 목표를 짧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그 크기는 점점 커진다. 그리고 마침내 현실로 다가온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한다. 나 역시 지금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다. 목표를 머리에 그려보고 이를 한 줄로 표현하자. 2022년에 월세 300만 원 받기, 2022년에 토지 2필지 갖기, 2022년에 책 100권 읽기 등으로 말이다. 최종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단기적인 목표를 적는 것이 좋다. 단기 목표를 성공하면 다음 목표를 정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허황되거나 글로 적을 수 없는 목표는 지양해야 한다. 목표를 정하면 이를 비밀번호로 설정한다. 인터넷 포털이나 공인인증서 등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의 비밀번호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접속할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도 목표를 더 빨리 이룰 수 있다. 임야를 구입하는 정책자금은 최대 3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년 거치 15년 상환이다. 20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다가 이후 1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1%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사업자당 3억 원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35년 후에 임야를 매도해도 되고 거치 기간이 끝나는 20년 후에 매도해도 된다. 도시지역에서 건물을 가장 넓고 높게 지을 수 있는 곳은 중심 상업지역이다. 비도시 지역에서 건물을 가장 넓고 높게 지을 수 있는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다. 건폐율이 40%이고 용적률은 50에서 100%까지 가능하다. 용적률은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데 지역에 따라 용적률이 50%인 곳도 있고 100%인 곳도 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받는 대출 상품이다. 농지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다.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하고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조건이 있기에 누구나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는 없다. 그런데 오히려 더 좋다. 제한 경쟁이기 때문이다. 임업후 계좌 첫 번째 조건은 연령이다. 일단 55세 이상이면 안 된다. 55세 미만이면서 개인 독립가의 자녀이거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거나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으면 가능하다. 첫 번째 조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3헥타르다. 1헥타르는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따라서 3헥타르는 3만 제곱미터가 되고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약 9,075평이다. 이 정도의 임야를 소유하면 된다. 이상으로 독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